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작품 그리고 비문학과 함께 엮어서 9문제 정도를 꼼꼼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작품은 추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을추의 흥하름. 어떻게 보면 가을의 흥취를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을날의 쓸쓸함의 정서를 노래한 저 당나라 두보의 두시원해입니다. 자야곡, 자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시, 심야죠. 밤 11시부터 1시까지, 즉 자정을 이야기한다면 그 밤은 이육사가 처해 있었던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대표적인 월북 작가의 한 작품인 이용학 시인의 우라주에 가까운 항구에서 어렸을 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동경의 세계였었던 우라주, 이것은 러시아의 한 항구가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지만 얼음이 꽁꽁 얼어서 배가 드나들지 못해 고향으로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노래한 이용학의 작품. 도중이라고 하는 것 역시 가을날의 쓸쓸함 정서를 추운과 함께 엮어서 김시습의 한시를 보았고요. 삭주구성, 진달래꽃의 대표적인 작가 김소월의 작품이고요. 이번에는 북한의 말과 글이라고 하는 비문학 지문,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출제 가능한 지문이 되겠죠. 북한의 말과 글이 우리나라 남한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표준어지만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북한 체제를 완전히 공산사회주의 체제하로 매몰시키려고 하는 정책적인 어휘 정책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외래어를 북한 나름대로의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외래어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 남한말 입장에서 본다면 저것도 배워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비문학 지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 거의 이제 통일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저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 금강산 간강도 만들어지고요. 대통령만 지금의 대통령 왔다 갔다 안 했지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외형적으로 통일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통일이 되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언어인데 의미가 다르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오해가 빚어지지 않을까요? 마치 동상이몽격인 심각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인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언어 통일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얼마든지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는 중요한 비문학 지문 속에서 언어학 국어학 파트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워밍업으로 이야기한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제적인 작품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보의 추흥입니다. 두보 시선 200시, 두보를 시성이라고 하고 200을 시선이라고 하죠. 신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이태백,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두보라고 하죠. 두보는 절차탕마형이다. 시어를 갈고 닦고 알록산의 난에 연루되어 여기저기 피란하면서 늘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 주제를 밑에 깔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옥같은 이슬이 단풍나무 수풀이 시들어 떨어지니, 옥같은 이슬로 인해서 단풍나무 수풀이 시들어 떨어지니, 이슬이 내리면서 빨간 단풍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쓸쓸함의 정서 아닌가요? 무산과 무엽의 서리 기운이 쓸쓸하도다. 가람 사이의 물결은 하늘에 겸하여 닿아 있고, 그 강가 사이에 물결은 하늘에 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수평선을 이루고 있고, 변방의 바람과 구름은 땅에 이어 아득하도다. 앞에 나와 있는 두함, 즉 두련함년. 여러분 5원절구나 7원절구는 기승전결이라고 하지만 5원율시나 7원율시, 즉 율시는 두함경미해서 련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두련, 함년, 경년, 미련인데 대체로 율시든지 절구든지 앞에 두 개는 선경, 뒤에 나오는 두 구절은
후정이라고 하죠. 선경 후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람 사이의 물결은 하늘에 겸허에 닿고 변방의 바람과 구름은 땅에 이어 아득하도다. 이제 가을날의 경치를 보여주었고요. 국화 두 번 피곤을 다른 날 부텨 우노라. 국화가 두 번 핀다.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피란 다니고 있는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은 추상성입니다. 그러나 국화가 핀 것을 통해서 시간을 구체화시켜 주었죠. 다른 날 부텨오느라. 이 국화가 두 번 피었는데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아 앞으로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니 슬픈 추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구나. 외로운 배를 한 번 매야 있으니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로다. 여기서 외로운 배, 이것이 바로 시적 하자오의 감정을 이입시킨 것이죠. 배 한 척 쓸쓸함, 고독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치운 젯 옷을 곳곳에서 가위와 자로 지옴을 재촉하니 피란 가운데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점점 추워지지 않을까요? 그때 옷을 깁고, 옷을 깁는 것이죠. 또 가위질을 해서 재단해서 더 만들어 입고, 이런 것들 추우니까 재촉해 옷을 만들어야 되겠죠. 백제성 높은 곳 저녁 나절 다듬이 소리 분주히 들리는구나. 지금 날은 점점 추워지고 가을날의 쓸쓸함 속에 고향은 생각이 나는 이 즈음에 고향을 떠올리는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기에서 다듬이 소리가 중요합니다. 다듬이 소리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즉 향수의 매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다듬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고향이 더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 상감을 속에 자극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매개물로 볼 때와 또는 자극으로 볼 때, 자극으로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조가에서 꾀꼬리를 같이 맥을 놓을 수 있고요. 또 이 부분과 같이 엮어볼 수 있는 것은 동동에서 일월령, 정월령하고 사월령에 보면 정월령에 시냇물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부분하고 사월령에서 꾀꼬리가 다시 돌아와서 꾀꼬리 함께 나간 내 님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꾀꼬리 돌아온 것을 보고 내 님을 더 그립게 만든 자극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듬이 소리를 매개물로 보기도 하고 좀 고향을 떠올려주는 매개물, 더 나아가서는 객관적 상감물 속에서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자 자극의 대상물로 볼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접근했고요. 또 다듬이 소리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저 발해시대 때 양태사라고 하는 사람의 야청도의성이라고 하는 한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야청도의성,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고 일본에 있으면서 고향을 떠올리게 한 것. 만약에 이 부분이 수능에 출제된다면 여기에 다듬이 소리와 양태사의 야청도의성을 반드시 엮어보겠죠. 물론 양태사의 야청도의성은 실제로 출제가 되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보의 추웅이라고 하는 작품, 이때 흥은 흥치할 때 흥이 아니라 오히려 가을날의 쓸쓸한 정서를 불러일으킨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흥함, 유쾌함이 아니라 가을날의 쓸쓸한 감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도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초가을 산초 풍경에서 느끼는 나그네 서름, 외로움을 주제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볼까요? 이육사의 자야곡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시는 자정을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심야. 그러면 심야인 이 밤은 무엇을 나타내 줄까? 이육사가 살았던 그 당시에 암담한 현실, 즉 일제치하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당시에 나라를 빼앗긴 상태 속에서 시적 화자 이육사라고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항 시인의 한 사람일 수 있겠죠. 윤동주라든지 한용운이라든지 이상하 등등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육사만큼 저항적인 작가가 있었겠습니까? 이육사 자체도 264번 일제치하에 항일하다가 저항 정신을 가지고
대구 형무소에 구속된 상태의 제수 번호가 264번, 그것을 그대로 이름처럼 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은 1930년 자오선이라고 하는 동기를 통해서 윤곤강 또 김광균 등등과 함께 그 작품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꿋꿋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육사의 광야, 절정, 교목 등등을 봐도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러면 여기에 화자가 어느 항구에서 밤에 시름에 젖어서 즉 고향을 생각하면서 파이프에 담배를 피웠다고 합시다. 여러분, 담배를 피울 때 이 담배에서 무엇이 나는가요? 빨간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거기에 무엇이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이 연기는 내 고향, 옛날 그리운 고향의 수만 호의 아름다운 불빛을 이렇게 이미지로 연상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피면서 불꽃이 연기로 다시 이것이 내 고향의 수만 호의 불빛으로 이미지가 연계되는 것도 여러분들 꼭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의 연상 이런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수만 호 빛이래 할 내 고향이지만 수만 호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할 내 고향이 엄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에 있기만 풀으리라. 노랑나비는 희망 소망이 될 것인데 그것도 오지 않는, 즉 무덤 위에 있기, 삭막하게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나의 고향이. 고향 상실로 인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첫 번째 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로운데 여기서 이것을 꽃불이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이것도 향기로운데, 먼저 담배, 파이프에 담배를 통해서 불꽃, 즉 꽃불이 피어나서 이제 연기가 고향의 수만 호 빛으로 연계된다고 했었죠.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에 들창마다 눈동자는 짜운 소금이 절여. 고향을 생각했을 때, 일제치하에 빼앗긴 고향을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짜죠. 그래서 소금이 절여 있다고 본 것이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시호를 통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접근해 보실까요? 사실 이 작품 여러분들 분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소재나 또 주제, 그 밖에 표현 발상 등으로 엮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만점으로 가는, 즉 1등급 즐겨찾기에 걸맞는 수업 아닌가요? 소금이 나오면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는 남북한을 오가면서 북쪽 남쪽 오가면서 소금 장수를 했었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는 지금 분단의 상태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덤, 즉 성묘 가서 아버지 아직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슬픈 민족 분단의 현실을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작품, 고은의 성묘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바로 이 성묘 속에 아버지가 소금 장수를 했다. 이 소금은 아버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즉 장사의 수단으로서 소금이라고 하기보다는 남북 간을 연결시켜주는 통일의 연결 매체로 볼 수 있는 시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남북 분단되기 이전에 북쪽과 남쪽을 오고 가면서 저쪽 북한 노래도 저쪽 남쪽 노래도 흥얼거리면서 소금 장수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남북한을 오갔던 소금 장수 지금 분단의 상태니까 결국 성묘,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통일을 염원 기원하는 것까지 갈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눈물의 전 소금을 고은의 성묘까지 접근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고은의 대표적인 작품 성묘도 감상해 보았죠. 바람이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이 부분이 대표적인 역설적 표현 아닌가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는 것은 시련 고통 아닌가요? 그러한 시련 고통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너희들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나에게 줘도 나는 반드시 극복하겠다.
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육사 역설적 표현 많이 쓰죠. 대표적인 작품 절정 속에서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든지, 한용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역설적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운 작품 속에 역설적 표현 안 들어간 것이 있으면 저에게 그 작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님의 침묵에 보게 되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든지, 또 한용운의 작품 구석진 작품 속에 논개의 애인이 되어 그의 묘이라고 하는 작품을 봐도 여러 군데에 역설적 표현이 나와 있고요. 역설적 표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유치한 깃발에 이곳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식의 죽음을 놓고 감정의 절제를 노래한 정주영의 유리창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 등등의 작품들이 쭉 떠올려지겠죠. 잠깐만 하나 더 할게요. 어디에서 조지현 승무에 보면 정작으로 고아서 서러워라, 또 주제 연가 행이 들어가 있는 번뇌는 별빛이라, 모두 다 한 김에 한번 더 해볼까요? 워주에 대해 무지개라고 하는 영시를 보게 되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등등이 모두 다 역설적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도 역설적 표현입니다. 아무리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극복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죠.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다.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고향 상실로 인한 절망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숨 막힐 마음속에 어디 강물 흐르며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마음에 들이라. 이것은 유랑으로 인한 객수감, 나그네의 슬픔, 서름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앞에 나왔었던 것을 다시 마지막에 집어넣는 것을 수미상관법 또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수만호 비치라야 할 내 고향이 원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있기만 푸르리라. 그래서 이육사의 자야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향의 슬픔, 그러나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요. 이제 나비가 나오면 여러분 나비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몇 개 작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나비의 여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품만 소개할게요. 나비의 여행이라고 하는 정한모 시인의 작품 한번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로 나비와 광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비와 광장, 이것은 김규동 시인의 작품이고요.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다와 나비, 이것은 김기림 시인, 그리고 그냥 나비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육사와 함께 1930년에 자오선이라고 하는 동인을 통해서 활동했었던 윤곤강 시인의, 그 다음에 나비와 철조망, 이때 나비는 어떻게 보면 시적 화자를 대신 감정이입시킨 것인데요. 그 휴전선, 남북을 가로막듯 휴전선에 찢기고 핥히고 해도 넘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나비와 철조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박봉우, 여러분 박봉우의 대표적인 작품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 있죠. 다 나비를 소재로 한 작품들 한번 엮어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나비의 여행, 나비와 광장, 바다와 나비, 나비와 철조망 꼭 좀 챙겨보셨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용학의 우라조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학 대표적인 월북 작가죠. 이용학 그러면 백석을 떠올려서 가족 공동체의 붕괴, 일제치하의 조선민중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고 고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린 작품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석의 어떤 작품을 보면 될까요? 백석의 여러분들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 이거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연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이 작가하고 조금 전에 소개한 이용학의 대표적인 작품 뭐가 있을까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요. 낡은 집이라고 하는 작품. 또 아버지가 객사로 인해서 길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관 속에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시끄럽게 울어댔습니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관 옆에서 그 풀벌레의 소리가 관 속에 가득 차 있었다 해서 풀벌레 소리를 감정이입한 작품들. 백석이 한 작품 더 해볼까요? 여기서 좀 구석진 작품이기도 한데 요 8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1원, 2원, 3원, 4원 할 때 그 8원이 아니라 조치원, 이태원 할 때 그 역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석과 이용학의 또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작품도 물론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다 우리 조선 민중들이 유랑하면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라지와 가까운 항구에서 또는 두만강로 우리의 강화와 같은 작품을 쓴 이용학의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운밤이, 섣달 금운밤 냉혹한 현실이죠. 얄궂은 짓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금운밤이 얄궂은 손을 흔들길래 의인화시켜줬죠. 이렇게 손을 흔든다 사람처럼 표현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나도향에 오늘 여러분 파도를 좀 많이 타는데요. 금운밤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만 생각하죠. 그런데 금운밤이라고 하는 수필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셔 불타는 손이 부드러웠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용학은 조선 일제 치하에 살고 있을 때 어렸을 때 계속 저쪽 세계를 가면 좀 낫지 않을까? 그 세계는 러시아를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아주 어렸을 때 그 여동생과 자기가 누구 밑에서 엄마 밑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어로 어설프지만 러시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 다음에 내 러시아로 가야 되겠구나. 물론 아버지는 러시아를 넘나들면서 밀수출을 하기도 한다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드러나기도 되는데요. 마치 김동완의 국경의 밤을 연상케 할 정도의 그 밀수출의 모습을 이용학의 아버지가 실제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용학이 실제로 어렸을 때 동경의 세계였었던 러시아 우라지 항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 같습니까? 마치 최인훈의 광장에서 이명준이 남한의 체제가 싫어서 북한으로 가죠. 그런데 북한은 그야말로 획일주의적 세계에 염증을 느끼게 되는 거와 똑같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데 우라지오 항구가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 꽁꽁 언 얼음은 나와 내 고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삭주 구성의 산과 김설의 산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가 여기에 출제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하튼 고향에 대한 동경이 또 발동이 됐지만 배가 드나들지 못할 정도로 얼음이 얼어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현실. 그래서 등대가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등대는 배가 드나들었을 때 안전하게 방향 불빛을 보여주는 것인데 얼음이 얼었고 배가 드나들지 못하는데 등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을 감상하면 도움이 되겠죠. 걸어온 길가에 찔레 한 송이, 여기서는 작은 행복, 자기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소재고요. 나의 아롱범은, 여기서 아롱범은 표범으로서 화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옥자옥 뉘우칠 줄 모른다. 뉘우칠 줄 모른다. 여기서 이육사의 교목을 연상케 하죠. 나는 과거의 삶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구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 이야기를 캐고 싶던 밤이면, 고수머리는 여러분 곱슬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야기를 캐고 싶은 밤이면 유년 시절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년 시절을 등에 굽은 낙타를 통해서 옛날 선생님을 떠올리는 것은 누구의 무슨 작품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거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한직의 낙타라고 하는 작품을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과거 회상 매개체가 여기서 낙타라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그 혈육의 정을 보여주고 겨울 깊은 산속 눈 속에 들어가서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서 나에게 약을 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혈육의 정을 노래한 것은 결국 과거를 생각하게 한 눈이 지배적 심상,
회상의 매개체가 되었었죠. 김종길 성탄제에서의 누군가 이한즉 낙타에서의 낙타 모두 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 것입니다. 우라지오 이야기를 캐고 싶은 반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마우제 말도 들려주셨지 마우제는 러시아어입니다.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눈을 감게 되겠죠. 다시 내게로 헤치고 들어오는 어머니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딜다 무지개처럼 이것은 다정다감하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머니의 그 러시아 이야기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어린 기억의 새는 앞에서 이야기한 저기 아롱범처럼 시적 화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귀성스럽다. 이것은 마음에 끌린다.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이것은 절망적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음이 꽁꽁 얼어서 배가 드나들지 않으니 내 고향 조선 땅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부두에 호젓선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맷비둘기는 마음대로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고향에 가고 싶은데 저 맷비둘기는 왔다 갔다 한다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객관적 상감을 속에 황조가의 황조처럼 자극이 되는 경우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풀에 그어진 그곳 고향 땅이죠.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여기서 배가 항해하지 못해 결국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장애물이다. 삭주 구성에서 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오 항구요. 이렇게 해서 이용하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를 보았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죠. 그래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을 엮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까요? 33번 가나다의 시적 화제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도 다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것을 고르라. 가와 나는 현실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현실적 극복 의지는 누구의 무엇만 가능합니까? 이육사의 자야공만 해당되고요. 가의 추웅은 극복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죠. 나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2번 나와 다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냉소적 인식은 구태여찬다면 나에 조금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3번 가와 다에는 지향하는 공간에 도달할 수 없는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알록산의 난에 연루돼서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라든지 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조선 땅에 오고 싶지만 얼음이 꽁꽁 얼어서 올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가나다는 모두 현실을 운명으로 간주하며 천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나번 같은 경우는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가 나 못 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죠. 가나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3번에 3번이 되겠고요. 34번 즉 두보의 추훈과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시습 여러분 잘 알죠? 세종 당시에 서너 살밖에 안 됐을 때 김시습이가 글을 줘서 비단을 많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 이거 가져갈 수 있을까? 비단은 얼마나 무거운지 알죠? 그 피륙. 그랬더니 제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비단 맨 끝을 풀어서 그것을 딱 잡고 간 거죠. 그때 비단이 쫙 풀려서 끈 하나만 들고 갔다라고 하는 지혜를 보여준 천재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세조가 단종의 왕이 찬탈한 것에 그 섭섭함을 느껴서 완전 속세에 들어가서 기인적 행각을 벌였다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은 알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 소설이죠. 금오신화, 만복사 저폭이,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5개의 한문 단편 소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창작품으로
보기보다는 저 명나라 구의 전등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대단한 작가인데 초가을 산초 풍경에서 느끼는 나그네 시름을 유랑의 길을 떠도는 나그네의 외로운 어조. 그러니까 유랑의 길을 떠도는 이것은 아무래도 세조에서 단종이 저 강원도 영월로 유배간 그 당시에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개 나라 이 땅에 첫눈이 날리니 춘성에 나뭇잎이 듬성해지네 가을 깊어 마을에 슬이 있는데 객창에 오랫동안 고기 맛을 못 보겠네. 객창은 객수감입니다. 나그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죠. 산이 멀어 하늘은 들에들이었고 강물 아득해 대지는 허공에 붙었네. 외로운 기러기 지는 해 밖으로 날아가니 나그네 발걸음 가는 길 머뭇거리니. 이때 기러기는 시적 화자의 외로운 감정을 이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객지에서 유랑하는 시적 화자의 신세가 나타나 있다 됐죠. 지금 두보의 추훈과 김시습의 도중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향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운 심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는 오히려 그리운 심정보다는 쓸쓸한 마음의 정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번이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계절적 배경을 통한 쓸쓸한 분위기,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제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고 시적 화제의 처지를 객관적 상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서는? 앞에 추응에서는 외로운 배, 감정이입, 다듬이 소리는 오히려 자극, 그리고 이 김시습 도중에서 기러기는 감정이입, 이렇게 해서 객관적 상감을 속에 감정이입과 부러움의 대상 또는 나를 자극하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답은 2번. 35번 이육사의 자야곡의 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기와 같이 메모하며 시구를 제시할 때 A, B, C, D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수능의 신유형이 되는 것들이죠. 이것을 새롭게 창작과 변형으로 각색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골라라 하는 것이죠. 시적 화자가 있는 시 공간은 어두운 밤 어느 항구, 여기서 담배 피는 모습 떠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란한 불꽃, 그게 담배 연기로 또 내 고향 수만호의 불빛으로 이미지가 전개된다고 했었던 것 염두에 두시고요. 염두해 두다가 아니라 염두에 두다. 고향 상실로 인한 안타까움 됐죠.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에 있기만 푸르다 됐고요. 유랑으로 인한 객수감,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마음에 들이라. 그 다음에 현실적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 바람 불고 눈보라치지 않으면 못 살리니, 그랬을 때 역설적 표현 앞에서 쭉 연결시켜 드렸었고요. 고향 상실로 인한 절망적 인식,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앞에서 거론해 주었고, 마지막에 시상 흐름상 긴밀하게 연결된 이미지는 수만호 빛, 노랑나비 연기 그림자 무덤이 아니라 담배 피우는 행위를 통해서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그 불꽃을 꽃불로, 이것이 연기로 다시 수만호의 빛으로 이미지를 연결시켜 주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불, 연기, 수만호의 빛으로 이미지가 전이되는 것이지 수만호 빛, 노랑나비 연기 그림자 무덤은 관련이 없다. 36번 다오의 창작 과정을 추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을 시상 전개의 과정 살펴보면 어떨까? 그렇죠. 다의 사면을 챙겨보시면 되겠고, 절망적 상황 제시로 시적 화자의 단절된 처지를 드러내면 좋겠다. 이것 항구가 얼어서 배가 떠나지 못하니 고향에 갈 수 없다. 7연과 8연을 보면 되겠고요. 힘겨운 현실에 맞서 온 시적 화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2연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암울한 심정을 강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동일한 통사구조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연의 맨 마지막 서술어가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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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작가가 한용운입니다. 한용운의 작품은 대체로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품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시간적 배경을 의인하여 표현하면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줘서 금달 손을 저라고 표현했었던 것이죠. 4번이 되겠고요. 37번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라주 가까운 항구에서의 그 얼음과 김서울 삭주 구성에서 사는 결국 내가 저쪽 세계로 고향으로 또는 님에게로
가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했었죠. 이것을 우리는 앞에 시간에서 삼인곡이나 송민곡이나 또 규원가의 약수, 서경별곡의 대동강 등등에서 A와 B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살펴보았고, 최초의 제 가요선 독서 등에서 일부러 설정한 물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윤선도 어부사이사 겨울에 보게 되면 저쪽에 머흔 구름, 또 이쪽에 파랑성, 그러니까 머흔 구름과 파랑성이 저쪽과 이쪽 세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쪽에 은거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일부러 설정한 방패막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었다고 했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면 김서울의 삭주구성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 물로 사흘 배사흘 먼 삼천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삭주구성은 산을 넘은 육천리요. 물 맞아 한 빡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걸려 오늘합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는 높은 산, 이렇게 산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내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쪽에 아름다운 님이 오고 있는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겠죠. 결국 체념의 정서를 장애물에 막혀서 님을 넘어갈 수가 없는 산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 장애물이지만 님을 위해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체념 또는 체념 극복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 너머에 님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 삭주구성, 그렇지만 극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체념이지만 님을 만나려면 이 어려운 곡의 시련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까지도 이중성으로 접견해 보았습니다. 삭주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가끔 꿈에는 사오천리,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죠. 서로 떠나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길래 곳이 그리워, 못 보았어 새들도 집이 그리워, 남북으로 오며 가며 아니합니까?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반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그렇다면 여기서 산과 우라조 가까운 항구에서의 얼음은 님과 나를 또는 나와 고향을 못 가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정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문학 지문인데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남북한 분단 상태에 있으면서 남한은 표준어로, 북한은 문화호 정책에 입각해서 문화호를 만들므로써 폐쇄적이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꿨으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고유어로 바꿔 쓴 그것이 무엇은 말은 같은데 의미가 달라서 동상이몽격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 외형적 통일도 중요하지만 언어 통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비문학 지문이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는 평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북한에서 어휘 정리 문제를 이야기해 줬죠. 이것은 민족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다듬기 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게 해놓고 북한의 문화원은 어휘 분야에서 이질적인 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겠다. 이는 목적성이 강한 북한의 언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휘면에서 보이는 북한말의 특징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줬죠. 그래서 앞에서는 말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예, 아가씨, 빨치산, 어버이, 궁전 등등 우리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가씨와 북한에서의 아가씨, 또 빨치산 이런 개념들은 많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의미이지만 형태가 다른 경우 로터리, 샤워실, 커튼, 삐삐, 산책길, 대중가요 등등 거기에서 얘가 나와있죠. 로터리를 도는 내고리, 샤워실을 물맞이한 커튼을 주름막 삐삐. 지금은 삐삐 없지만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삐삐 있었죠. 그때 주머니에서 종이 삐삐 울린다고 해서 주머니 종. 참 재밌는 표현이죠. 산책길은 유보도, 대중가요는 군중가요.
같은 의미지만 형태가 다른 예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어휘가 많다 해서 군중 노선, 노동 교양서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 고유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이 남한에 비해서 많다는 것,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마사버리다, 우등불, 불무지, 토술의 흔들레판.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고유어로 만든 것은 좋은데 남한에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한편 문화어라는 것이 평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평안도, 함경도에 방언어휘가 많이 수용되어서 망돌, 이건 맷돌, 부루, 부추, 아추럽다, 애추럽다, 계산이 거의 인차, 곧이라고 하는 부사인데, 우리나라는 대체로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요. 북한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꽃문화, 그릇바, 뜨락도루. 그래서 꽃문화는 공동집단, 그릇바는 그릇, 뜨락도루는 트랙터를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러면 이것만은 남한과 북한이 다를 수가 없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방울소리는 우리가 찰랑찰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왈랑절랑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배를 몰았습니다. 찌그덕 찌그덕. 뭐 예를 들면 윤선대 업사사가 봐도 찌그덩 어기어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엉시엉 배를 모는데 우리가 찌그덕은 될 것 같은데 시엉시엉. 그 다음에 아글타글 애를 쓴다. 그 다음에 속이 바질바질 탄다. 근데 우줄우줄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조선 후기 때 유산가에 나오죠. 소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불려질 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이것은 뭐 고전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유산가의 그 부분이 감정이입됐다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여하튼 의성어, 의태어 표현들까지도 남한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생소하다. 이와 같은 어휘의 차이는 그래서 쭉 마지막 문제점을 제기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경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각각 다른 뜻을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고 있는데, 입구를 서술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북한의 어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어휘면에서 보이는 북한 말의 특징, 이것을 간추려 보겠다라고 일반적 진술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어휘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3번이 되겠죠. 풍부한 사례를 열거해 주었다. 그래 진술 방식 쉬운 문제였습니다. 39번. 윗글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말과 글의 이지라 현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른 지문은 좋았는데 문제는 썩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을 보든 뭐 경찰 사관학교를 보든 60점에서 70점은 기본 점수 아닌가요? 그런데 언어 영역이 70점도 맞지 못한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70점까지는 거의 다 기본 점수를 줍니다. 북한의 언어 정책은 통일 후를 대비하여 수립되었다. 통일 후에 오히려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죠. 현재의 그들의 체제를 더 굳게 하기 위한 도구적인 목적이지 통일 후를 대비해서 북한에서 문화어를 정책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문제죠. 2, 3, 4, 5는 큰 문제가 없고. 40번.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 궁극적 의도는 대체로 비문학 지문 맨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에 나온다는 것이 비법 중에 하나죠. 통일 후 남북한의 언어 이지라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맨 마지막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1번. 기억, 즉 북한의 언어 정책, 이것도 앞에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답이 나왔죠. 북한의 언어 정책, 목적성이 지나치게 중시된 것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고유어를 살리려는 정신만은 우리 남한에서는 본받아야 돼. 우리는 고유어를 살리기보다는 외래어에 경도되어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써야지만 유식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태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저런 모습을 충분히 배울 수도 있어.